근데 이걸 알려달라고 하잖아.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1,900원짜리 생맥주 파는 곳, 저가형 안주를 파는 곳, 정말 우후죽순 많이들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창업 아이템 궁금해 하시는 초보 창업자들 기준에서 한번 풀어 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창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이 많이 남는다라는 걸 보고서는 창업 문의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의 실상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갈지, 그리고 내가 언제 들어가야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현실성 있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템이 이와 같이 가성비 전략을 선택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능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발포주면 가능합니다. 발포주, 말 그대로 맥주를 만들 때 메가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메가의 함량이 10% 미만인 술, 이런 것들을 발포주라고 하는데 실제 도수는 4.5도로 맥주와 똑같습니다. 맥주처럼 취합니다. 노알코올 맥주가 아닙니다. 국내 주세법상 발효주 중 메가는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메가 함량이 10% 미만인 발포주는 기타 주류에 해당돼서 주세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업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필라이트 생맥주가 나온다, 2만원대 3만원대에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다, 이러면은 1,900원이 아니라 1,000원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술이 나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사의 입장에서 오비 맥주, 하이트 맥주, 이렇게 큰 메이커사와 프랜차이즈 회사가 계약을 맺고 정말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왜? 가성비 전략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그 소비자들한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많잖아요. 많으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판매하는 사람일수록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주류 대출과 같은 혜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들을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가 승자 독식하듯이 혼자 가는지, 아니면은 지원을 통해서 맥주의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1,900원에 팔아도 남아요 라는 이 말만 듣고 아직까지 창업하는 아마추어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1,900원짜리 맥주 과연 팔면은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맥주 20리터입니다. 20리터를 우리 보통 1,900원짜리 맥주는 500cc 기준이 아니라 330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60잔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60잔을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로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로스가 있냐, 약 10% 정도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가 생기는 거는 버려지는 맥주가 생깁니다. 뭐 거품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그리고 딸다가 잘못 달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러프하게 10%의 정도의 로스를 계산해서 2만 리터가 아니라 18,000리터, 18,000cc라고 계산을 해서 330으로 나눴을 때 한 통 기준으로 54.5잔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알아야 돼요. 상담받으러 갔을 때 생맥주 한 통에 얼마 들어오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준을 잡고 있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 본사가 나누는구나, 아니면 본사가 나누지 않고 있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맥주 가격이 6.9%를 올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가격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도매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메이커사가 가격을 인상하는데 인상할 때 원료에 대한 이유로 인상하면 그때 인상 시점에 맞춰서 운반 비용이랑 기름값, 인건비, 이와 같은 항목들을 또 추가해서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장에 받는 가격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세법이 개정돼서 총양세로 되면서 가격이 낮춰졌다고는 하지만 양심 있는 도매상들은 가격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한 번 거래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매장들을 한 도매상에서 일일이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곳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곳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프랜차이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서 도매상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가격 기준으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맹점을 하나 하고 있는데 브랜드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받는 가격 기준으로 2만 cc 생맥주를 한 통에 47,000원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포함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매장에서 1,900원의 맥주를 손님들한테 부가세 별도로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을
계산을 하면은 51,700원이 한 통의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주류 쪽이 아닌 전혀 다른 한식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맥주 한 통의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계산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1,700원짜리 맥주를 우리가 54.5잔으로 나눠봤을 때 950원 정도 합니다. 이 가격을 1,900원으로 한번 나눠보면 재료비가 49.9, 50%가 나옵니다. 맥주의 재료비는 50%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맥주의 재료비는 50%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는 안주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안주가 1,900원짜리부터 7,000원, 9,000원짜리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일반적인 창업자들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내 매장 안에서 계산하지 않으면 계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물어보죠. 재료비가 얼마 나옵니까?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37%입니다. 38%입니다. 40%입니다. 얘기하겠죠. 그것만 믿고 재료비가 이만큼 나오면 1억 팔면은 3,700만 원이, 3,800만 원이, 3,900만 원이 재료비겠구나라고 그냥 유추합니다. 이거를 팩트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전 재산 걸고 하는 창업은 우리가 재료비만큼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주력 품목에 한해서만큼은요. 맥주가 주력 품목이면 안주 또한 자주 나가는 메뉴 구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주력 품목인 거죠. 자, 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저가형 술집으로 나오는 곳들은 간편한, 간소한,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꼬치류를 선택했습니다. 재료비가 36%, 37%, 38%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맥주만 50%에 벌써 우리가 일예로 진짜 1,900원에 파는 안주를 2,000원이라고 계산을 하시죠. 2,000원짜리 안주가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7%다. 원가가 740원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740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그거보다 높으면 높지 낮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공산품이라는 가격은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보면은 재료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재료를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닌 우리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리패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꼬치를 받는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물류를 태워서 내가 받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겪으면서 물류 운반비, 운송비 이런 비용이 붙습니다. 그 물류를 또 보관하는데 비용이 붙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2,000원짜리 판매하는 가격의 원가를 700원, 800원에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따지면은 재료비가 못해도 40에서 50%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적은 품목이 있으면 높은 품목이 있어요. 손님이 뭘 먹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맥주와 결합이 되는 순간 재료 원가가 일반적인 식품의 재료 원가를 37%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30% 미만으로 맞춰야지 이 술과 더해졌을 때 코스트가 안정적으로 30%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술의 원가가 너무 높으면 안주의 원가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서 저가형 술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초보 창업자들은 얼마 들어, 얼마 남아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명확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입력을 해봤습니다. 저가형 술집 중에 홈페이지 하나를 보고서는 여기에 그대로 적어봤는데요. 매출 원가는 36%, 인건비는 18%, 임대료는 2%, 기타 비용은 6%, 순이익이 38%. 그래서 5,093만 원이 남았다고 나옵니다. 물론 초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혹할 수 있죠. 그리고 총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 권리금 빼고 시설에 대한 비용이 약 8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시설비가 8천만 원인데 보증금 권리금 다 해도 뭐 2억도 안 되는 돈 들어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금 매수를 막 4개월 만에 해버려? 막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회로도를 막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5,093만 원이 남으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팔아야 될까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달에 1억 3,400이라는 매출을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5,092만 원의 매출이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1억 3,400을 팔기 위해서는 하루에 440만 원 정도 매출을 파는 거더라고요. 20평에서.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평에서 440만 원의 매출을 1,900원짜리 맥주를 팔면서, 물론 9,000원짜리 메뉴도 있지만 이와 같은 메뉴를 팔면서 얼마나 회전을 시켜야 될까?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른 시간부터 늦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 팔아 제끼면은 많이 팔 때는 600을 팔고 못 팔 때는 뭐 300을 팔겠지만 이렇게 매출 20평에서 계속 돌리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임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인건비가 18%예요. 이거는 18%를 여기다 대입해서 보니까 2,376만 원 정도입니다. 350만 원이라는 직원의 급여를 계산해서 6명 정도가 매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매출인 거죠. 6명이 들어가서 하루에 440만 원을 팔면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더 많이 주고 하면은 견딜 수 있어. 450 주면은 견딜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이익을 볼 때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어쨌든 직영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매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희망 회로를 저는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 임대료 2% 268만 원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떠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268만 원짜리 20평 하면 이게 서울에서 이런 임대료가 있을지, 이런 임대료가 있다라고 하면 권리금이 제가 볼 때는 한 5억 10억 돼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사를 안 해보면 기준이라는 감이라는 게 없으면은 268만 원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요. 이게 임대료가 저렴할 때 서울의 노린자 땅이라고 했을 때 권리금이 엄청 비쌀 거라는 생각은 또 못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창업자들은 8천만 원 들어요 창업하는데 남는 거는 5천 남아요? 이러니까는 나중엔 본사 탓하는 거예요. 어쨌든 선택은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본사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본사의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러므로 인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요. 이거는 어쨌든 본사 직영 매장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에 입지 선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잘 되면은 이 술집 창업이 왜 어렵냐면 고깃집 창업이 왜 어렵냐면 경쟁 점포가 출현하기가 너무 좋아요. 피자 보세요. 대기업군이 있어요. 햄버거도 마찬가지예요. 햄버거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저렴하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술과 고기는 들어가기가 쉬워요. 키워놓은 시장을 저가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고깃집은 1차로서 누구나 다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근데 고깃집이 잘 되다가 더 잘 되려면 더 저렴하게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비싸게 파는데 관리 조금만 못 하잖아요. 그냥 무너져요. 술집도요. 비싸게 파는 술집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 주머니가 사정이 안 좋아지고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파는 데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렴하게 파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저렴하게 다 주는 거죠. 그러는 곳들이 이제는 잘 되면 내 주변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1억 3,400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유지될까요? 저렴한 안주 우리도 다 팔 수 있죠. 공산품인데 옆에 안 들어갈까요? 뒤에 안 올까요? 다 옆에 들어와서 나눔 먹게 한다는 거죠. 나의 컨셉이 개성이 나만의 시그니처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직원들의 과업이 일어나는 순간 피로도가 쌓이면 이제 서비스는 저리 가라예요. 이런 술집 가면 이제 시끄럽다, 불렀는데 오지도 않는다, 직원이 친절하지 않다 이런 컴플레인들의 연속이죠. 왜? 재료비가 높은데 어떻게 인건비를 높이냐고요. 매출을 높여서 계속 다른 수익성을 높이는데 매출만 조금만 빠져봐요. 결국에는 인건비도 못 높여. 재료비 무서워. 결국엔 남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가성비 전략을 선택하는 브랜드는 정말 홍역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이게 한계점이에요. 그리고요. 공급 물량을 조절해버려요. 말 그대로 이렇게 저가형 술집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꽃이라는 시그니처 메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스몰비어 보세요. 감자, 튀김, 통감자가 나왔잖아요. 맥주 한 잔에 곁들이기에 너무 좋은 시그니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몰비어들은 다 그와 같은 시그니처 감자 튀김을 선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매장도요. 통 감자를 올려놓고서는 채 써는 기계를 갖다 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튀겨서 팔았어요. 근데 감자라는 식재료가 천혜 재료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요. 이런 것들은 물량 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어렵고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그니처를 자꾸 대체하려고 하고 가격이 오르면 계속 금액을 인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이러는 틈을 타서 유사 브랜드 내지는 그거보다 더 디벨롭된 할머니가 막 와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객이 이탈되는 거죠. 족발집도 마찬가지예요. 붐을 타면은 족을 공급하는 사람이 그 공급 양을 조절해요. 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이걸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더 비싸게 팔아도 되고, 없으면 없어질수록 내가 싸게 공급해서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시장의 원리죠. 그래서 이 꽃이라는 아이템들이 많이 팔려지면 가격이라는 거 분명히 인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랬을 때 메뉴의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양이 줄어들고 이러는 일들이 생기면 고객은 이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형 술집 지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저가형 술집이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가성비 전략으로 돈을 벌었던 가맹점주님도 많고요, 본사도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가성비 전략을 하는 것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낄낄빠빠를 진짜 잘해야 돼요.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이게 진짜 주식 같아요. 내가 무릎에서 들어가서 어깨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진짜 잘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뒷북치고 들어가요. 뒷북치고 시장이 포화됐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요. 내지는 단물 다 빨아먹고 나가는 걸 양도양수해요. 그래서 초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법니다.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다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한번 끼웃끼웃해서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수익률 5천 막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매출도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본사에서 받는 생맥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대표 시그니처 메뉴의 원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37%에 36%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 받는 가격을 내가 보고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우리나라 창업 시장이 준비하는 사람들도 준비하는 자세가 덜 됐고, 가맹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맹 사업을 하는 자세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은 그 가격에 대해서, 이게 공산품 가격이잖아요. 맥주 가격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가격인데 내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 품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런 본사는 믿고 신뢰하고 전 계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그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치열해요. 내가 돈 벌잖아요. 그냥 옆에 들어와요. 술집의 창업에 가장 중요한 상권 분석이 뭐냐면요, 고깃집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술집은 접근성에 의해서 그냥 어디 가서 먹을까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모여있는 자리들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떡밥을 던져보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잘 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차리는 게 술집이 잘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컨텐츠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를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성비로 하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나도 옆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나은 시설로만 같은 가격으로 장사하잖아요. 손님들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도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언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뭘 통해서? 정보 공개서 통해서 양도양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폐점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 주변의 상권에 항아리 상권이어서 더 이상 들어올 아이템들이 없는지, 아니면은 뻗어나가는 상권이고 아직은 입점해야 되는 임대문의가 많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